안녕하십니까. 기관이 끝나고 지금 제3장 셰시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셰시는 자동차의 그 기본 구조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자동차는 셰시와 차체, 바디로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기관도 동력 발생 장치라고 해서 셰시에 속했는데 일반적으로 기관을 워낙 중요하니까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기관을 별도로 떼서 그 기관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셰시의 한 일부분, 동력 발생 장치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본격적인 셰시에서 동력 전달 장치가 제일 먼저 지금 나왔는데요. 동력 전달 장치의 구성은 엔진에서 발생한 동력을 자동차의 주행 상태에 알맞게 구동바퀴로 전달하는 장치가 동력 전달 장치가 되겠습니다. 기관에서 발생한 동력을 주행 상태에 알맞게, 주행 상태에 알맞게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속도를 내야 될 때는 속도를 내야 되고, 또 큰 힘을 필요로 할 때는 큰 힘이 필요하고, 이런 때가 되겠죠? 그래서 구동바퀴로 전달하는 장치를 총망라해서 동력 전달 장치라고 한다라고 아시면 될 겁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들 교재에 파워 트랜스미션 시스템, 혹시 여기가 파워 트레인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트랜스미션이 아니고 파워 트레인 시스템 라고 하면, 동력 전달 경로는 구동 방식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뒷바퀴 구동식, 뭐 앞바퀴 구동식 등등이 있죠. 근데 여기서 그 구동 방식의 종류를 한번, 뒤쪽에 나오나요? 한번 볼까요? 일단 구동 방식의 종류를 하나 별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동 방식. 첫 번째, FR 구동. 앞에 나오는 F는 프론트 엔진.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R은 리어 드라이브. 이 얘기는 뭐야? 엔진이 앞쪽에 있고 뒷바퀴를 구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FR 구동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후륜 구동이라는 말을 쓸 겁니다. 후륜 구동. 그 다음, 후륜 구동의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주로 있나요? 화물차들은 대부분 후륜 구동들이 많죠. 그 다음, FF 구동. 앞에 나오는 F는 엔진의 위치예요. 프론트 엔진. 그 다음에 프론트 앞쪽에 드라이브. 엔진이 앞쪽에 있고 앞바퀴를 구동합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륜 구동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RR 구동이 있어요. 앞에 나오는 R은 뭐라고 그랬죠? 엔진의 위치입니다. 리어 엔진. 리어 드라이브. 이게 RR 구동입니다. 구동 방식의 종류에 있어서 FR 구동, 엔진이 앞에 있고 뒷바퀴를 구동하는 거. FF 구동은 엔진이 앞쪽에 있고 앞바퀴를 구동하는 거. RR 구동은 엔진도 뒤에 있고 뒷바퀴를. RR 구동의 대표적인 차들이 주로 어떤 차가 될까요? 아마 요즘 나오는 대형 버스들은 RR 구동을 거의 다 채택을 하고 있죠. 옛날처럼 버스 엔진이 앞쪽에 있는 그런 그 대형 버스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중형 버스만 되더라도 벌써 엔진을 뒤쪽으로 많이 설치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나름대로 전부 다 이 구동 방식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는데,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근데 또 여기다 이거하고는 조금 별개지만, 좀 별개니까 사로 쓰지 않겠습니다. 사륜 구동이라는 게 있죠. 사륜 구동.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사륜 구동을 여러분들 책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바퀴 구동. 우리말을 썼네요. 온바퀴 구동. 이 온바퀴 구동은 두 종류가 있죠. 어떤 거?
선택적으로 온바퀴를 구동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운전자가 선택 않고 무조건 항상 움직이는 상시 사륜 구동이 있고, 선택적 사륜, 상시 사륜. 이런 식으로 구동 방법에 따라서 또 엔진이 어디냐에 따라서 구동 방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책 213쪽에 보면 뒷바퀴 구동 방식의 경우 주요 구성 부분은 다음과 같다고 표시해 놨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 엔진이 여기 있죠. 엔진 여기 있고, 뭐 실린더라고 표시해 놨네요. 크랭크 축은 뭐 안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클러치가 있고, 오늘 이제 이거 끝난 다음에 바로 클러치를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변속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끼다란 막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추진축, 프로펠러 샤프트가 되겠고, 요 동그란 부분이, 이 부분이 종감속 장치 겸 차동 장치.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엑셀축. 엑셀축 끝부분엔 뭐가 있어요? 구동 바퀴가 이렇게 좌우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뭡니까? 어떤 구동이 될까? 이런 그림 같은 경우. 엔진이 앞에 있고, 뒷바퀴를 구는 FR 구동 장치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엔진이 앞쪽에 있고, 클러치가 있고, 변속기가 있고, 유니버설 조인트. 유니버설 조인트는 추진축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재음이라는 우리말로 표현합니다. 자재음은 뭐냐? 자동차가 바퀴가 노면으로부터 상하 운동을 하게 되면 앞바퀴는 평탄한 데가 있고 뒷바퀴는 뭐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각도의 어떤 각도를 가지고 동력을 전달해야 되겠죠, 힘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니버설 조인트라고는 어느 각도를 가지고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자재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재음 끝부분에는 이 가운데 부분에 긴 원통으로 되어 있는 것은 추진축, 프로펠러 샤프트. 그 다음에 종감속 장치도 있고 차동 장치도 있고, 구동축을 드라이브 엑셀이라고 했나? 엑셀축 또는 드라이브 휠, 구동 바퀴로 해서 동력 전달이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동력 전달 방식에는 기관과 구동축의 배치에 따라서 앞기관, 뒷바퀴 구동 방식. 이게 뭐예요? FR 구동 방식이 되죠. 앞기관, 앞바퀴 구동 방식은 FF 구동. 뒷기관, 뒷바퀴 구동 방식은 RR 구동. 그 다음에 온 바퀴, 전체 바퀴를 구동한 것을 사륜 구동이라고 그랬었죠. 그런데, 그림은 앞기관, 뒷바퀴 구동식, 앞페이지에 있던 그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요 구성 부품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러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클러치라고 하면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요? 클러치는 엔진하고 기관하고 변속기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의 동력을 전달하는 것을 단속, 끊기도 하고 이어주기도 하고, 이게 단속이라는 표현이거든요. 끊을 단자, 이을 속자 해가지고 엔진의 동력을 끊어주기도 하고 이어주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 클러치다. 근데 클러치를 아마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내용의 단어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뭐, 끌다, 잡다, 그립,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달하는 장치로서 다음과 같은 구비 조건이 요구된다. 클러치 작용이 원활하고 단속이 확실하며 쉬울 것. 또 발진할 때 동력을 서서히 전달하여 방열이 잘 되고 과열되지 않을 것. 회전 부분의 관성이 적고 회전 부분의 평형이 좋을 것. 구조가 간단하고 다루기 쉬우며 고장이 적을 것. 이게 뭐예요? 클러치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진이 있고, 이런 엔진이 있다. 이 뒤에는 뭐가 있어요? 수동 변속기 같으면 이게 클러치가 되겠어요. 이 안에 클러치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 이제 변속기가 있겠죠. 그리고 이 뒤에 자재음도 있고 추진축도 있고, 그 다음에 종감속 장치 겸
차동장치가 있고 여기에 구동박쥐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FR 구동이에요. FR 구동. 어? 이게 기관이고요. 그러니까 클러치는 어디에 있어요? 엔진하고 변속기 사이에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엔진의 동력을 이어줬다가 끊어줬다. 어느 쪽으로? 구동바퀴 쪽으로. 이어줬다 끊어줬다 하는 것이 클러치다. 근데 이러한 구비 조건이 요구가 된다. 근데 클러치는 동력을 전달하는 방법에 따라서 마찰 클러치가 있고 유체 클러치가 있고 전자 클러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동 변속기에서는 마찰 클러치를 쓰기도 하고요. 마찰 클러치를 씁니다. 그 다음 유체 클러치는 자동 변속기 쪽에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유체 클러치를 변형된 토크 컨버터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일종의 그것도 클러치입니다. 동력을 이어줬다 붙여줬다 하니까. 근데 토크 컨버터라는 걸 이용해서 자동 변속기 쪽에서 사용하는 그런 부품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 클러치. 전자 클러치는 뭐냐면 어떤 밀폐된 공간에다가 여기다가 이게 이제 엔진 쪽이라고 보고 기관 여기가 이제 변속기 쪽이라고 보면 여기 이제 분말이 이렇게 가득 들어있어요. 뭐 어떤 분말? 자성체를 띌 수 있는 분말이에요. 분말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전기를 인가를 하면 이 자성체가 자력성이 되면서 이 엔진 쪽 부분하고 변속기 쪽 부분하고를 서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게 이제 전자 클러치 중에 자성분해 클러치가 됩니다. 요즘 차량에 보니까 일부 적은 차, 경차에 CVT라고 하는 변속기가 있어요. Constant Various Transmission이라고 하나 무단 변속기라고 그러죠. 여기에 보면 이 자성분해 클러치라고는 분말을 이용한 클러치가 있습니다. 근데 마찰 클러치에는 단판 클러치가 있고 다판 클러치가 있다. 근데 마찰 클러치에는 단판 클러치, 일반적으로 자동차에는 건식 단판 한 장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다판은 많은 판이 있다는 얘기인데 다판 클러치는 건식과 습식이 있는데 습식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자동 변속기 쪽에 보면 자동 변속기 작동 유체 안에서 마찰 판이 여러 개가 있죠. 그게 습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는 마찰 클러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찰 클러치는 클러치판, 압력판, 클러치 스프링, 릴리스 레버, 클러치 커버, 릴리스 베어링, 릴리스 포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 있는 클러치 작동 기구의 구성을 보면 크랭크 축이 있고요. 그 뒤에 플라이휠이 이렇게 동그란 큰 플라이휠이 있죠. 플라이휠 앞쪽에는 클러치판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소형차 거네요. 이 클러치판이 이게 어느 부분에 접촉을 할까요? 한쪽은 엔진의 플라이휠 부분에 접촉이 되고 한쪽은 밀어주는 압력판 쪽에 서로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클러치판이 있고 그 다음에 클러치판 앞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압력판이 있고 압력판에는 릴리스 레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릴리스 레버를 눌러주기 위해서 이 앞쪽에 동그란 거 있죠? 요게 릴리스 베어링입니다. 릴리스 베어링. 그 다음에 이 찍어먹는 무슨 포크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릴리스 포크라고 합니다. 요 부분을 릴리스 포크라고 그러고 여기 지금 릴리스 포크 있죠? 여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릴리스 베어링하고 접촉되는 거는 어디냐면 릴리스 레버 또는 다이아프레임 스프링인 경우에는 다이아프레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 릴리스 포크에다가 힘을 주는 건
기계식인 경우에는 케이블이 여기에 들어가서 내가 클러치 페달을 밟으면 뭐 잡아당기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동작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릴리스 실린더라는 게 있어요. 릴리스 실린더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 푸시로드가 여기를 나와서 밀어줍니다. 유압에 의해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유압식 클러치의 기본적인 구조예요. 여기 한번 볼까요? 그 운전석에서 사람이 발로 클러치 페달을 밟으면 여기에 있던 이 클러치 페달 그 레버가 이 피벗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로 갈까요? 왼쪽으로 가겠죠. 이 푸시로드가 왼쪽으로 가면 이 피스톤이 이 안에 있던 그 클러치 오일을 어디로 밀어내요? 이쪽으로 밀어내겠죠. 그럼 어디로 가요? 파이프나 호스를 타고 릴리스 실린더라는 데로 가요. 릴리스 실린더가 지금 조금 전에 이게 릴리스 실린더라고 그랬죠. 이 릴리스 실린더에 유압이 가면 이 릴리스 실린더는 또 어디를 밀어줘요? 릴리스 포크를 밀어줘요. 릴리스 포크에 힘이 전달이 되면 최종적으로 릴리스 베어링에 그 포크에 끼워져 있던 릴리스 베어링이 뭘 눌러줘요? 릴리스 레버나 스프링을 눌러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클러치 페달을 밟는 순간 어때요? 엔진의 동력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클러치 페달을 서서히 떼면 엔진의 동력이 연결이 되고 하는 것이 마찰 클러치의 기본 그 원리고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거. 기관의 동력이 전달될 때는 클러치 스프링 장력에 의해 압력판이 클러치판을 플라이 휠에 압착하여 크랭크축과 일체로 되어 클러치판이 회전하면 허브 스플라인과 연결되어 있는 클러치 축에, 이 클러치 축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변속기 쪽에서는 입력축에 해당이 됩니다. 동력을 전달하게 된다. 클러치 페달을 밟으면 유압작용으로 릴리스 베어링이 릴리스 레버를 눌러서 압력판이 변속기 쪽으로 이동하여 클러치판이 플라이 휠과 접촉하지 않게 되어서 엔진의 동력은 차단이 된다. 마찰 클러치는 클러치판의 수에 따라서 단판식, 복판식, 다판식이 있는데 클러치판의 작동 상태에 따라서 건식과 습식이 있다. 건식 단판 클러치는 구조가 간단하고 큰 동력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습식 다판 클러치는 주로인데 주요로 되어 있네요. 자동 변속기 또는 이륜 자동차에 사용한다. 그런 것이 마찰 클러치인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압력판에 대해서 나왔네요. 압력판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나요? 이 압력판. 프레셔 플레이트라고 하는 압력판. 압력판 안쪽에는 클러치판이 있어요. 이걸 클러치 디스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압력판이, 앞쪽에 클러치판이 있고, 뒤쪽에는 뭐가 있어요? 클러치 커버 또는 뭐 다이아프램 스프링 이런 것들이 그 압력판을 눌러주게 되죠. 그래서 압력판은 다음 그림과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단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매끈한 면이 있고, 한쪽에는 릴리스 레버에 홈이 끼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돌기들이 있다. 이게 압력판이에요. 그래서 클러치판과 사이에 미끄러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마멸성, 내열성, 열 전도성이 우수해야 된다. 그래서 마찰면은 정밀한 평면으로 가공되어 있으며 클러치 스프링, 릴리스 레버와 함께 클러치 커버에 같이 조립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압력판하고 그 다음에 클러치 스프링하고 릴리스 레버가 세 가지가 같이 합쳐져서 압력판 어셈블리 뭐 이런 식으로 불려지게 되는데, 자, 클러치 스프링. 클러치 스프링은 이런 코일 스프링 형식의 클러치 스프링이 있고요. 주로 좀 클러치 용량이 커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엔진의 구동력이 큰 그런 자동차에 주로 이제 압력판에서 클러치 스프링을 코일 스프링 형식으로 쓰고, 그보다 더 개량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물론 이제 적은 그 동력을 전달하는데 유리한 부채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막 스프링, 다이아프램 스프링 또는 막 스프링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생기는 것을. 이 막을 여기에 있는 릴리스 베어링이 오가서 이렇게 항상 접촉하고 있다가, 항상은 아니고 접촉하고 있다가
떨어져 있다가 클러치 페달을 밟으면 어떻게 돼요? 이 다이아프램 스프링의 이 핑거라고 하는 부분이 안으로 밀려 들어가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엔진의 동력이 끊어지게 되는 거랍니다. 그런 원판의 스프링 강에 방사형 실리시 가공되어 있는 것으로서 클러치 중량 분포와 압력판을 미는 이 비교적 고르게 작용을 한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이아프램 스프링이. 원판 스프링 릴리스 레버 역할도 겸하게 한다. 이게 원판 스프링의 구조와 작동인데, 원판 스프링, 이 다이아프램 스프링은 릴리스 레버 역할. 원판 스프링이나 다이아프램 스프링 같은 말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클러치판. 클러치판을 뭐라고 그래요? 클러치 디스크라고 그러죠. 클러치 디스크. 근데, 클러치 디스크는 무엇과 무엇 사이에 있어요? 클러치 디스크. 판.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다고요? 엔진의 플라이 휠이라고. 휠과, 조금 전에 알아봤던 압력판 사이에 있어요. 뭐가? 클러치판이. 근데, 조금 전에 보여줬던, 지금 새로 보여줬던, 이게 클러치 디스크 판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플라이하고 압력판 사이에 끼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형 강판에 라이닝 어디 있어요? 여기 보면 라이닝 여기 있죠? 여기 라이닝. 요 라이닝들이 있는데 뭘로 지금 양쪽 여기도 이쪽에도 라이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마찰재입니다. 일종의 페이싱이라고도 하고, 이 마찰재가 뭘로 되어 있냐면 리벳으로 해서 양쪽이 강판을 사이에 두고 서로 고정되어 있어요. 리벳으로. 중심부의 스프라임 보스,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중심부가 되죠. 이 부분, 이 부분은 이 안에 있는 것을 스프라임이라고 그래요. 이 스프라임 보스는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 뭐가 끼워지죠? 이 스프라임 보스에 여기 클러치 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또는 클러치 축, 변속기 입력축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입력축이 여기 끼워지게 되죠. 그래서 입력축하고 같이 회전을 하는데 클러치를 밟으면 이 디스크 회전이 멈추죠. 그러니까 변속기에 회전이 들어가질 못하죠. 엔진의 회전수가. 자, 그 다음, 이 지금 클러치판의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놨는데, 클러치판 중에서도 여기 보면 이 부분은 뭐라고요? 마찰재입니다. 이 부분. 양쪽으로 되어 있죠? 가운데 리벳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여기 부분이 허브, 클러치 허브. 그리고 스프링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이게 뭐냐? 비틀림 코일 스프링. 토셔널 코일 스프링이라고 그래요. 토셔널 코일 스프링. 그래서 왜 이게 필요하냐? 여기 끼워져 있는 클러치 축 또는 입력 축은 돌아가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운전자가 클러치를 밟았다가 서서히 떼면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플라이휠에 접촉을 해서 돌아가려고 하고, 그 순간 무슨 힘이 생길까요? 가운데는 안 돌아가려고 하고, 양가에는 돌아가려고 하니까 순간에 비틀림이 생깁니다. 그때 이 비틀림 코일 스프링이 약간 수축을 하면서 그 비틀림의 충격을 완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비틀림 코일 스프링, 토셔널 코일 스프링이라고 그래요. 이게 코일 스프링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일부는 댐퍼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비틀림 코일 스프링이 설치되어 있다. 그 다음, 이건 이제 회전 방향의 충격이고, 또 이 클러치판이 운전하다 보면 클러치 페달을 빨리 떼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이게 길이 방향으로 또 충격을 또 흡수를 해줘야 돼요. 그걸 뭐가 해주냐? 양쪽 마찰재와 마찰재 사이에 약간이지만 스프링 역할하는 강판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쿠션 스프링이라고 그래요. 쿠션 스프링.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 클러치 강판 바깥둘레에는 부채 모양의 얇은 스프링 강판으로 되어 있는 완충판이 끼워지고, 이 완충판이 여기에서는 뭐라다? 쿠션 스프링 역할을 한다.
그 스프링이 완충을 해주는 게 몇 가지예요. 요거 회전 방향에 충격을 해주는 이 코일 스프링. 그 다음에 요 가운데에 있는 판과 사이에 있는 쿠션 스프링. 길이 방향에 충격 흡수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찰제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 마찰제, 양면에 있는 마찰제는 서서히 닳게 되겠죠? 두께가 얇아지죠? 심한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리벳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리벳이 가만히 있는데 마찰제가 자꾸 닳아지니까 리벳이 튀어나온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찰제가 플라이로 또는 뒤에 있는 압력판의 그 매끈한 부분하고 접촉을 해야 되는데, 요 리벳이, 이 쇠로 만들어진 리벳이 접촉을 하게 되면 이 반양구 소모품인 디스크만 교환해야 될걸?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 있는 그 플라이휠까지도 같이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정비에서 추가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클러치 판까지 했고요. 릴리스 레버. 릴리스 레버는 클러치를 접촉할 때 클러치 판과 릴리스 레버요. 클러치 판과 클러치를 차단할 때 릴리스 레버는 한쪽 끝이 릴리스 베어링에서 눌리고 다른 한쪽 끝은 클러치 스프링을 압축하여 압력판을 클러치판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작용을 한다. 원판 스프링, 아까 다이아프램 스프링 있죠? 클러치에는 원판 스프링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한다? 릴리스 레버 역할을 한다. 그러면 릴리스 베어링이 뭡니까? 여기에 지금 이 부분이, 이 동그란 부분이 릴리스 베어링입니다. 릴리스 베어링. 이 릴리스 베어링은 릴리스 포크에 의해서 클러치 축 방향으로 엔진의 그러니까 변속기 입력축의 방향으로 움직여서 릴리스 레버를 눌러서 클러치를 끊어지게 만들어진다. 개방 작용을 한다. 그래서 릴리스 베어링은 칼라에 스러스트 볼 베어링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베어링이 일반적으로 하면 이 가운데 부분에 축이 있고 축의 직각 방향으로 힘을 쓰는데 얘는 어떻게 돼요? 축의 축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눌러지니까 이렇게 눌려지니까 이걸 측압 방향이라고 해서 스러스트 베어링이라는 말로 씁니다. 근데 릴리스 베어링, 스러스트 베어링은 똑같은 그런 용어입니다. 그 다음 클러치 축. 클러치 축은 클러치 판이 받은 동력을 변속기에 전달한. 클러치 판이 동력을 어디서 받죠? 요 스프라인에 끼워지는 이 부분이 뭐다? 클러치 축 또는 변속기 입력축이 되는 겁니다. 변속기 입력축. 그래서 클러치 축까지 했고요. 자, 릴리스 베어링의 종류가 이제 몇 가지가 나왔네요. 그 다음, 릴리스 포크. 릴리스 포크는 여기에서 이 부분이 포크처럼 생겼죠? 찍어먹는. 이 릴리스 포크입니다. 주철 또는 강판을 프레스 성형해서 베어링 칼라에 끼워서 릴리스 베어링에 압력을 전달하는 일을 한다. 이 릴리스 포크가 힘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유압식인 경우에는 릴리스 시린더가 있어야 되고, 기계식인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케이블이 서로 접촉을 해서 힘을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릴리스 포크. 자, 그 다음, 클러치 조작기구. 클러치 조작기구는 링크 장치나 와이어를 사용하는 기계식과 유압을 이용하는 유압식이 있다. 근데 소형차 아니고는 대형차 같은 경우는 이 와이어나 기계식으로 하기에는 어떨까요? 힘이 많이 들어서 채택을 안 씁니다. 요즘 뭐 경영차에도 유압식 클러치 조작기구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만큼 페달을 밟는 힘이 조작력이 적어도 쉽게 클러치 작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클러치 조작기구가 되겠습니다. 유압식 조작기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압식 조작기구인 경우에 구성 부품을 보면 클러치 페달을 밟으면
이 로드가 마스터 실린더입니다. 여기에 이제 클러치 오일이 이제 여기에 부어져 있고, 이 마스터 실린더는 뭐예요? 피스톤이 밀리면, 여기를 피벗이 되어 있으니까 밀면 같이 이쪽으로 왼쪽으로 움직이겠죠. 밀리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오일이 빠져나가겠죠. 압력을 가지고. 호스나 이런, 그 다음 파이프를 통해서. 그러다가 어디로 가요? 릴리스 실린더로 가요. 릴리스 실린더가 어디하고 접촉되어 있죠? 릴리스 포크하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유압식 클러치에 대해서, 한번 동력 전달을 보면, 첫째, 클러치 페달. 두 번째, 클러치 유압 마스터 실린더. 세 번째, 유압 호스나 파이프. 네 번째, 어디로 가요? 릴리스 실린더로 가죠? 다섯 번째, 릴리스 포크로 갑니다. 여섯 번째, 릴리스 포크에 끼워져 있는 릴리스 베어링으로 힘이 전달이 되고, 릴리스 베어링은 어디에요? 릴리스 레버에. 이게 유압식 클러치의 동력 전달 방법입니다. 클러치 페달을 밟으면 유압 마스터 실린더에 유압이 발생을 해요. 푸시로드가 밀리니까. 그 다음에 유압 호스나 파이프를 통해서 유압이 어디로 가요? 릴리스 실린더로 가요. 릴리스 실린더는 릴리스 포크를 밀어주거나 당겨주고, 릴리스 베어링을 통해서 릴리스 레버에 힘을 가해서 비로소 그 클러치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유압식 클러치의 기구고, 이런 방법으로 된 그 유압이 전달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마스터 실린더, 이게 마스터 실린더죠? 뭐 하는 거예요? 유압을 발생시키는 것이 마스터 실린더입니다. 자, 그 다음. 이 유압은 유압 튜브를 거쳐서, 튜브라는 표현을 썼네요. 호스나 파이프,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릴리스 실린더로 전달되어 클러치를 끊어주게 된다. 클러치를 끊어주게 된다. 마스터 실린더. 페달을 밟으면 푸시로드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이 안에 있던 오일이 빠져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오일이 릴리스 실린더가 받아가지고 이 피스톤 노트가 오른쪽으로 팽창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마스터 실린더고, 릴리스 실린더의 기본적인 작동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 클러치의 용량. 클러치의 용량은 클러치가 전달할 수 있는 회전력의 크기를 용량이라고 해요. 용량이 뭐라고요? 클러치가 전달할 수 있는 크기, 회전력의 크기. 클러치 용량이라고 하면 클러치가 전달할 수 있는 회전력의 크기. 클러치가 전달할 힘이 세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요 마찰판의 이 클러치 디스크의 면적이 넓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반지름이 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마찰 개수가 또 좋아야 되겠죠. 여기 마찰재가 페이스에 있는 마찰재가 좋아야 될 것이고, 또 많이 전달하려면 어떻게 돼요? 넓기도 해야 되겠지만 이 누르고 있는 클러치판을 누르고 있는 압력판의 스프링의 힘이, 장력이 그만큼 세져야 동력을 많이 전달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클러치 용량은 무엇보다는 커야 될까요? 이 용량은 기관의, 엔진의 토크보다는 커야 된다.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클러치 용량이, 이 용량을 지금 여기서 단위를 여기 지금 뭘로 표현하세요? T로 표현했죠. 클러치 용량 T가
엔진의 그 회전력보다도 너무 크면 클러치 페달을 아무리 천천히 잘 떼어도 어떨까요? 충격이 커서 엔진이 정지하기가 쉬워요. 근데 클러치 용량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큰 힘을 쓰고 갈 때는 거기서 미끄러져 버리게 되는 거죠. 미끄러지면 어떻게 돼요? 클러치의 페이싱이라고 하는 마찰제가 빨리 마모가 되는 그런 그 단점이 있게 되죠. 그래서 클러치의 전달 토크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대요. T는, 전달 토크 T는 마찰 개수 곱하기 그때 그 장력 곱하기 클러치 판의 유효 반경. 여기서 T는 뭡니까? T는 전달 토크 또는 용량이죠. 단위가 뭘로 되어 있어요? 킬로그램 메타로 되어 있어요. 뮤는 뭐예요? 뮤는 무엇에 마찰 개수예요? 뮤는 클러치 마찰제의 마찰 개수예요. 그 다음에 R은 클러치 판의 클러치 디스크의 유효 반경. 이 공식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해서 클러치 용량이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용량은 마찰 개수가 크면 클수록 커질 거고 그 다음에 P 값이 여기 표시가 안 됐네요. P는 전 압력, 전체 압력입니다. 전 압력인데 클러치 스프링의 장력의 총합. 클러치 스프링의 그 숫자가 뭐 5개가 있는데 하나당 뭐 몇 킬로그램의 장력이 있다. 그럼 전체를 합한 겁니다. 그래서 마찰 개수, 그 다음에 그 전 압력, 그 다음에 얼마만큼 이 디스크가 반지름이 크냐. 이것에 따라서 용량이 결정됐는데 이 용량은 최소한 무엇보다 커야 된다? 엔진의 기관의 최고 회전력보다는 커야 된다. 최고자가 빠졌네요. 최고 회전력보다는 커야 된다. 이렇게 클러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배운 것 중에 동력을 전달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는 엔진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그 FF 구동이 있었고 FR 구동이 있었고 RR 구동이 있었는데 FF 구동은 엔진이 앞쪽에 있고 앞바퀴를 구동하는 거고 FR 구동은 엔진이 앞쪽에 있고 뒷바퀴를 구동하는 거고 RR 구동은 엔진이 뒤쪽에 있고 뒷바퀴를 구동하는 그런 경우에 구동 방식이 있었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사륜 구동, 여기서는 온 바퀴 구동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건 이제 그 네 바퀴를 전체를 구동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륜 구동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선택적 사륜 구동. 내가 필요할 때만 네 바퀴를 구동하고 요즘 나오는 고급형은 상시 사륜 구동을 사용하는 그런 그 사륜 구동차들이 사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앞에 엔진이 있고 뒷바퀴를 구동하는 경우에 동력 전달하는 순서를 보면 엔진이 있고 그 다음에 클러치가 있고 자동 변속기가 아닌 경우의 얘기입니다. 클러치가 있고 변속기가 있고 그 다음에 추진축이 있는데 추진축 앞뒤에는 유니버설 조인트라고 하는 자재음이 있고 그 다음에 종감속 기어가 있고 그 다음에 차동 기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엑셀축, 구동축 및 구동바퀴로 해서 동력이 전달되는 그런 순서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클러치에서는 클러치의 그 구성 부품이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있었죠? 클러치에서는 압력판이 있었고 클러치 스프링이 있었고 클러치 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릴리스 레버가 있었고 릴리스 베어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릴리스 포크도 있었고 그랬었죠. 그 다음 특히 이 클러치 판이라고 하는 이 디스크에서 구조 중에 이 가운데 부분은 입력축이 끼워지는 그 클러치판 허브가 되고 코일 스프링이 4개가 있는 것은 비틀림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비틀림 코일 스프링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양쪽에 이 마찰제가 페이싱 또는 마찰제라고 했고 마찰제와 마찰제 사이에는 길이 방향, 직선 방향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쿠션 스프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클러치의 용량에 대해서 이 공식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클러치 용량은 기관의 최고 회전력보다는 커야 된다. 근데 클러치 용량 구하는 공식은 마찰 개수, 그 다음에 전압력, 그 다음에 유효 반경에 따라서 클러치의 용량이 결정이 되어야 된다.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클러치에 대해서 공부하시라고 수고했습니다.